당신이 지금 수천억 원짜리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의 책임자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모든 게 순조로운가 싶었는데 어느 날 계약업체한테서 엄청 두꺼운 서류 뭉치가 하나 날아옵니다. 불길하네요. 열어보니 수십억 원짜리 클레임이에요. 공사가 늦어졌으니 돈과 시간을 더 달라는 거죠. 문서는 복잡하고 주장은 아주 단호한데 이걸 받아든 당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아니면 그냥 문제를 피하려고만 하죠. 근데 오늘 저희가 볼 자료에서 강조하는 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대응, 그러니까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그 부분, 당신이 보내주신 건설 클레임 대응 전략에 관한 책의 한 챕터를 아주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는 명확하죠. 이 복잡한 클레임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공정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그 핵심 노하우를 완벽하게 체득하는 것.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전략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자료 초반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클레임을 검토하는 책임자가 바위와 단단한 곳 사이, 그러니까 a rock and a hard place에 끼인 상황이다. 네, 맞아요. 이게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라는 뜻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딜레마를 말하는 걸까요? 정말 딱 맞는 비유거든요. 자, 클레임을 검토해서 보상금을 너무 적게 주기로 결정했다고 해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약업체가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렇죠. 결국엔 중재나 소송 같은 아주 비싼 분쟁으로 번질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보상금을 너무 많이 책정하면요. 이번엔 저한테 돈을 주는 발주처한테 욕을 먹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왜 우리 이익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냐는 비판과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정말 양쪽 모두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완벽한 딜레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문서의 숫자만 볼 게 아니라 더 큰 그림을 그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단순히 계산기만 두드리는 게 아니라 뭐랄까 체스판 전체를 읽는 전략가가 되어야 하는 거죠. 체스 플레이어처럼요. 네. 그래서 대행 문서를 쓰기 전에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4가지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입니다. 목표요. 그건 당연히 발주처의 이익을 위해서 클레임 금액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항상 최선의 답은 아닐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무조건 비용 최소화가 목표가 되면 일단 모든 주장을 거부하고 보는 아주 강경한 태도를 취하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계약에 근거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 이걸 목표로 삼으면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조금 더 들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분쟁을 막고 프로젝트를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더 현명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목표 설정에 따라서 대응의 톤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클레임 자체의 가치와 품질을 따져보는 거라고요. 이건 어떻게 판단하죠? 좋은 클레임, 나쁜 클레임 이런 차이가 있나요? 있습니다. 가치는 일단 금액이죠. 수십억 원짜리 클레임이면 우리도 최고의 팀을 꾸려서 방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요. 네. 근데 품질은 좀 더 미묘한 문제입니다. 품질이 좋은 클레임은 주장이 명확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가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아하. 계약서 몇 조 몇항에 근거하는지 명확히 밝히고요. 반면에 나쁜 클레임은 그냥 당신들 때문에 힘들었으니까 돈 주세요. 이런 식의 감정적인 호소에 가깝거나 근거는 없고 주장만 가득한 경우가 많죠. 그렇군요. 상대가 낸 숙제의 퀄리티를 보고 우리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세 번째 전략적 고려사항은 당사자 간의 관계라는 점이 좀 의외였어요. 비즈니스는 냉정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선 이게 또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만 하고 안 볼 사이라면 강경하게 나가도 괜찮겠죠. 네. 근데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야 할 아주 중요한 파트너라면 어떨까요? 아, 그러면 좀 얘기가 다르죠. 그렇죠. 이번에 몇 푼 아끼자고 관계를 완전히 망쳐버리면 그게 더 큰 순실일 수 있거든요. 때로는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 분쟁 절차를 미리 내다보는 것. 이건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요? 아직 대응도 시작 안 했는데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체스 플레이어의 생각법인 거죠. 아, 나의 다음 수가 상대방의 어떤 수를 불러올지, 그 다음은 또 어떻게 이어질지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결정 때문에 분쟁으로 갔을 때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중재인가? 소송인가? 승산은 얼마나 될까? 이 최종 단계를 염두에 두고 현재의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냉철함이 필요한 거죠. 들어가 보죠. 아까 말씀하신 그 나쁜 클레임,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엉성한 문서를 받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검토자는 세 가지 선택지를 가지게 됩니다. 세 가지요? 네, 첫 번째는 가장 단호한 방법, 바로 기각, rejection입니다. 기각. 계약의 기본 원칙이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계약업체가 자기 주장을 입증 못했으니 우리는 검토할 수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아예 검토 자체를 거부하는 거군요. 네, 물론 그냥 안 돼가 아니라 어떤 정보가 왜 부족해서 기각하는지 명확하고 상세한 이유를 대줘야 합니다. 공을 상대방 코트로 확실하게 넘겨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조금 더 유연한 방법 같은데요.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거죠. 네, 기각 대신에 당신의 주장을 저희가 제대로 검토하고 싶은데요. 이러이러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이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신하는 방식이죠. 잠깐만요. 어차피 입증 책임은 상대방한테 있는데 왜 우리가 친절하게 뭘 보완해야 하는지까지 알려주죠. 그냥 알아서 잘 준비해 오라고 하면 안 되나요? 그게 또 전략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략적인 이점이요? 네,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합리적으로 협조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해결을 위해 이렇게 노력했다는 증거가 되고요. 아, 그렇군요. 또 계약업체에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줌으로써 불필요한 논쟁을 초기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와, 단순히 친절한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다 계산된 행동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 이게 정말 파격적이던데요. 검토자가 계약업체의 클레임을 직접 재구성해 주는 거요? 가장 적극적이면서도 사실 가장 드문 경우입니다. 네. 제출된 클레임은 정말 엉망진창인데 프로젝트 마감이 임박했거나 어떤 이유로든 이 사안을 신속하게 끝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검토자가 직접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모으고 논리를 다시 만들어서 당신 주장은 엉망이지만 내가 보니까 이 정도는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서 제시하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건 굉장히 위험하게 들리는데요? 사실상 상대방 일을 대신해 주는 셈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면 다음부터는 계약업체가 대충 던져도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서 버릇만 나빠지는 거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그리고 자료에서도 그 위험성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대원칙에도 어긋나고요. 하지만 모든 걸 원칙대로만 할 수는 없는 게 또 현실이잖아요. 이 클레임 하나 때문에 전체 프로젝트가 멈춰서면 그게 더 큰 손실일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땐 울며 겨자 먹기로 검토자가 총대를 메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도 있는 거죠. 물론 이번만 예외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고요. 정말 복잡한 의사결정이네요. 자, 이제 이 모든 원칙들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료에 나온 아주 구체적이고 흥미로운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사례가 아주 재밌죠? 저기서부터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네, 상황을 한번 그려보시죠. 당신은 85채의 주택을 짓는 대규모 단지공사의 책임 엔지니어입니다. 네. 당신과 계약한 주택건설업체가 한창 집을 짓고 있는데 동시에 발주처가 고용한 다른 업체, 그러니까 인프라 업체가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을 깔고 있어요. 두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터지죠. 네, 이 인프라 업체가 6채의 주택으로 가는 유일한 진입로에 배수관을 묻겠다면서 땅을 파헤치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히 도로가 차단됐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주택건설업체가 클레임을 제기합니다. 주장은 아주 간단 명료해요. 네. 첫째, 원인. 인프라 업체가 2월 1일부터 9일까지 총 9일간 도로를 막았다. 9일간. 둘째, 결과. 이것 때문에 자재 운반이 막혀서 육체 주택 공사가 완전히 중단됐고 이게 전체 프로젝트의 최종 완료일을 9일 늦췄다. 그래서 권리를 주장하죠. 계약서 8.4조에 따라서 전체 공사 기간을 9일 연장해달라. 네, 딱 들어보면 아주 명확하고 타당한 주장 같아요. 9일 막혔으니까 9일 연장해달라. 뭐가 문제죠? 그렇죠. 얼핏 들으면 뭐 반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 클레임을 받아든 엔지니어의 대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계약업체의 주장을 원인, 결과, 권리 이 구조 그대로 인용한 다음에 각 항목을 조목조목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오. 먼저 원인에 대한 반박입니다. 9일간 도로가 막힌 건 팩트 아닌가요? 이걸 어떻게 반박하죠?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로가 9일간 막힌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로 차단 공사가 있을 거라고 13일 전인 1월 19일에 이미 당신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예상 공사 기간은 3일이라고도 알렸고요. 아, 이것은 갑작스런 사건이 아니라 예고된 계획이었습니다. 와, 여기서부터 판이 완전히 뒤집히네요. 이건 예상치 못한 사고가 아니라 이미 통보된 계획의 일부였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어서 엔지니어는 결과를 재분석합니다. 당신은 9일 전체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의 분석은 다릅니다. 이렇게 운을 떼면서 세부적으로 파고들죠. 네. 우선 계약업체에게는 완화 의무라는 게 있다고 지적합니다. Duty to mitigate. 완화 의무요? 그게 뭔가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할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아, 쉽게 말해서 태풍 온다고 예보를 들었으면 창문이라도 잠궈야지 그냥 넋놓고 있다가 집이 물에 잠겼다고 100% 보상해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원칙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 사례에서 계약업체가 했어야 할 완화 노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였을까요? 엔지니어가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우리가 3일간 공사한다고 통보했으니 당신은 그 기간 동안 작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자재를 미리 현장에 옮겨놓는 준비를 했어야 합니다. 네. 둘째, 설령 자재가 없었더라도 일부 주택의 기초공사는 도로 반대편에 콘크리트 펌프카를 배치했다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 추가 비용은 우리가 지불했을 겁니다. 라고 말하죠. 와, 정말 치밀하네요. 우리가 대안까지 생각해봤는데 당신은 아무 노력도 안 하지 않았느냐고 압박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엔지니어가 인정한 진짜 지연 기간은 며칠이었나요? 엔지니어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통보했던 3일에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비한 합리적인 예비일 1일을 더한 4일. 이 4일간의 시연은 계약업체가 감수했어야 할 몫이다. 아, 따라서 발주처가 책임져야 할 지연은 우리가 통보했던 기간을 넘어 실제로 공사가 더 지연된 5일, 2월 5일부터 9일까지 이 5일뿐이다. 계약업체가 주장한 9일이 5일로 줄었네요. 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5일의 지연이 프로젝트 전체에 미친 영향을 다시 계산했다는 점, 이 부분이 이 대응의 활용점정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특정 공정이 5일 늦어졌다고 해서 프로젝트 전체가 반드시 5일 늦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전체 공정 네트워크 안에서 다른 작업들과의 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엔지니어는 이 5일간의 지연이라는 변수를 전체 공정표 시뮬레이션에 다시 대입해봤어요. 네. 그 결과 육체주택의 작업 지연이 프로젝트 전체 완료일에 미치는 최종 영향, 즉 넷 이펙트는 단 2일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9일 연장 요구가 순식간에 2일로 바뀌었군요. 네, 와, 이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전략적 목표 설정과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엔지니어의 목표는 클레임을 무조건 묵살하는 게 아니라 사실과 계약에 근거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기관을 산출해내는 것이었던 거네요. 완벽한 분석입니다. 그는 클레임을 기각하지 않았어요. 네, 대신 정말 치밀한 분석을 통해 계약업체가 주장한 9일이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로 산출한 2일의 공기 연장만을 인정한 거죠. 이게 바로 잘 만들어진 대응의 힘입니다. 이 사례는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의 중요성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내드린 자료 원문을 보면 엔지니어의 대응 문서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편집되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점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엔지니어는 계약업체의 주장 문구를 원인, 결과, 권리 항목별로 그대로 인용한 뒤에 각 항목 바로 아래에 자신의 반박과 근거를 다는 방식으로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계약업체의 주장은 타임스 뉴 로먼 글꼴로, 엔지니어의 반박은 코리어라는 다른 글꼴로 명확히 구분해서 보여준 거군요. 네. 덕분에 저 같은 제3자가 보더라도 양측 주장이 어떻게 다른지 한눈에 비교하면서 논리의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어요. 정확합니다. 잘 정리된 목차, 명확한 페이지 번호, 가독성 높은 레이아웃, 그리고 모든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들. 예를 들어 이 사례에서는 1월 19일 회의록 사돈 같은 것들을 첨부 파일로 명확히 제시하는 것. 네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대응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더해주는 거죠. 만약 이 문제가 결국 분쟁으로까지 갔다면 이렇게 잘 정리된 문서가 엄청난 힘을 발휘했겠네요. 물론입니다. 분쟁조정위원이나 중재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쪽은 그냥 감정적으로 장황하게 늘어놓은 문서이고 다른 한쪽은 이렇게 쟁점이 명확하게 정리되고 증거까지 깔끔하게 첨부된 문서입니다. 아,
어느 쪽 주장에 더 신뢰가 가겠습니까? 제가 본 여러 사례에서 중재인들은 자신들의 일을 더 쉽게 만들어주는 전문적인 자료에 무의식적으로 더 호의를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만든 대응 문서는 그 자체로 강력한 설득의 도구인 셈이죠. 오늘은 건설 클레임 대응이라는 어쩌면 조금 딱딱할 수 있는 주제를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핵심은 이거 같네요. 성공적인 클레임 대응은 단순히 안 된다고 거절하는 게 아니라 네, 왜 안 되는지,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은 무엇인지를 사실과 계약의 근거에서 치밀하게 증명해내는 또 하나의 지적인 창작 과정이다. 맞습니다. 그건 단순한 방어가 아니고요. 상대방의 클레임에 맞서는 또 하나의 잘 만들어진 카운터 클레임, 그러니까 반대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상대방이 제출한 문서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이런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약 당신의 역할이 바뀌어서 클레임에 대응하는 입장이 아니라 클레임을 제기하는 입장이 되었다면 어떨까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날카롭고 치밀한 대응 전략들을 미리 알고 있다면 당신은 최초의 클레임 문서를 어떻게 다르게 작성하시겠습니까? 아마 처음부터 훨씬 더 빈틈없고 강력하며 반박하기 어려운 문서를 만들게 되지 않을까요?